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52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52번을 보도록 하십시오. 자, 문제 52번. 다음은 물리적 hợp 착과 화학적 hợp 착의 비교표이다. 비교 내용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자, hợp 착은 물리적인 hợp 착과 화학적인 hợp착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먼저 1번에 보면 온도 범위는 물리적인 hợp착이 낮죠? 화학적인 hợp착은 높습니다. 그리고 hợp착층은 물리적인 hợp착은 다분자, 화학적인 hợp착은 단분자. 그래서 다분자는 여러 층, 단분자는 단일층 두 개가 서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가역 정도는 물리적 hợp착은 가역적, 그래서 재생이 가능하고, 반면에 화학적인 hợp착은 비가역적, 재생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합착열은 물리적인 합착열은 높고 화학적인 합착열은 낮죠. 물리적인 합착열은 낮고 화학적인 합착열은 높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hợp착층에 관계되는 내용이니까 2번이 되니까 나번이 잘못됐어요. 그죠? 정답은 나번. 자, 그리고 5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벤츄리 스크래버의 액가스비를 크게 하는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여기서 액가스비를 크게 한다고 하면 처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액의 주입량을 늘려주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느냐면 액가스비라는 자체가 액의 주입량 나누기 처리 가스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가 처리가 잘 되면 액을 적게 넣어줘도 되고, 처리가 잘 안 되면 액을 많이 주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증가한다고 그랬으니까 액가스비가 커진다는 소리는 액의 주입량이 많아진다는 소리니까 처리가 잘 안 되는 조건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자, 먼지 농도가 높을 때, 처리가스 온도가 높을 때 친수성은 낮아야 돼요. 물에 잘 녹는 것을 처리할 때는 물을 조금만 넣어도 처리가 되는데, 친수성이 낮은 것들, 다시 말해서 소수성 물질은 처리가 잘 안 되니까 물을 많이 넣어야 되죠. 그리고 점착성이 클 때, 따라서 잘못 설명된 것은 답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4번. 다음 중에서 유해 물질의 처리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번 CO는 일산화탄소죠. 일산화탄소는 100금계의 촉매를 사용해서 연소시켜서 제거합니다. 자, CO는 100금계의 촉매를 사용해서 연소를 시켜요. 그러면 CO라는 물질이 연소가 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CO2로 제거가 되는 거죠. 이때 PT라는 100금이나 우리가 팔라듐이라는 PD를 주입을 해서 산화를 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나번에 보시면 BR2는 염소입니다. 염소. 자, 염소는 산성수용액에 의한 선정법으로 제거한다고 그랬어요. 산성수용액이 아니라 알칼리성 또는 염기성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BR2는 알칼리성 수용액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답은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라는 것은 CS2를 이산화탄소라고 그러죠. 자, 이산화탄소는 NH3라는 암모니아를 불어넣어서 제거합니다. 그리고 아크로레인은 NaClO 등의 산화제를 혼입한 가승소다 용액으로 흡수 제거하는 게 일반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5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80% 효율로 제진되는 전기 집진 장치의 집진 면적을 2배로 증가시면 집진 효율은 몇 배로 향상되느냐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 자체는 도이치 앤더슨의 식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도이치 앤더슨의 식에서 효율은 1-exp -AVQ 뭐 W라고 표현해도 되고 W1로 표현합시다. 자, 전체 곱하기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A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할게요. 그럼 EXP라는 것은 EX와 동일한 거죠. 그래서 맞은변에 뭐를 취해주면 없어지느냐? ln.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을 없애면 우리가 효율이 퍼센트를 없애는 게 되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EXP를 왼쪽으로 옮겨요. 이렇게 되죠. EXP를 없애기 위해서 ln 1 마이너스 효율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면적을 계산하게 되니까 A라는 면적은 ln 1 마이너스 효율 나누기 W2분의 Q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ln 1 마이너스 효율 곱해주면 W2분의 Q 이렇게도 나타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식은 자, 면적의 변화를 묻기 때문에 이 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서 지금 면적의 변화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2배로 변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효율이 80%예요. 변화된 효율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면적의 변화의 2배를 넣어. 그리고 첫 번째 효율이 80%, 첫 번째가 분모, 변화된 효율이 분자에 가거든요. 그래서 효율1의 0.8. 따라서 이 값은 없앨 수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게 되면 효율2는 96%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5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굴뚝 배출가스량은 2000Sm의 삼성 파워, 이 배출가스 중 HF 농도가 500ml/Sm의 삼성이다. 이 배출가스를 50m의 삼성의 물로 세정할 때 24시간 후에 순환수인 폐수의 pH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HF는 100% 전리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HF의 몰 농도를 먼저 계산을 해요. HF에 대한 값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스량 곱하기 농도에 있는 농도가 ppm이나 ml/s/m의 삼성으로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ml를 리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성, 이건 고정입니다. 항상 들어가요. 곱하기 제거율 나누기 100, 제거시간, 그리고 1몰에 해당하는 최적외각.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성과 1몰 나누기 22.4는 고정이 되는 거예요. 항상 들어가는 겁니다. 나누기 순환수.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처리가스량이 2000Sm의 삼성 per hour입니다. 그리고 농도는 500ml/Sm의 삼성. 이 값은 ppm으로 줄 수도 있어요. 단위가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3성은 고정. 그리고 우리가 제거 시간, 몇 시간 동안 제거를 했죠? 제거 시간은 24시간. 자, 그리고 1몰에 해당하는 값은 22.4리터 고정. 그럼 여기서 제거율은 왜 사용 안 하느냐? 100%가 전리됐기 때문에 제거율은 100%, 1.0이니까 굳이 사용하지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순환수가 얼마냐면 50m의 삼성이에요. 리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50 곱하기 10의 삼성을 하면 m의 삼성이 리터로 바뀌죠. 따라서 계산된 값이 이렇게 2.14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성 몰 per 리터예요. 그럼 HF를 우리가 HF를 계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H 플러스예요. 그러면 HF라는 것은 물에 녹으면 자,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H 플러스와 F 마이너스로 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계수가 1대 1대 1이니까 HF의 몰 농도는 H 플러스의 몰 농도, F 마이너스의 몰 농도와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HF의 몰 농도도 HF의 몰 농도와 같은 값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수비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pH를 계산했을 때 H 플러스의 농도가 나와 있을 때 pH 계산하는 식과 OH 마이너스가 있을 때 pH 계산하는 식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살펴보면 자, H 플러스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산성 물질에서 pH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로 계산하죠. 반면에 알칼리성 물질에서 pH는 14 플러스 로그 OH-로 계산하게 되죠.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H 플러스가 존재한다는 것은 산성물질, OH-가 존재한다는 것은 알칼리성 물질이 되죠. 그래서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하시면 1.67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값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계산기로. 자, 그리고 5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먼지 입경 분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답은 대수정규 분포는 미세한 입자의 특성과 잘 일치한다고 그랬어요. 대수정규 분포는 미세한 입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큰 입자의 특성에 잘 일치하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빈도 분포는 먼지 입경 분포를 적당한 입경 간격으로 개수 또는 질량의 비율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답은 먼지 입경 분포를 나타내는 방법 중에서 적산 분포에는 정규 분포, 대수 정규 분포, 로신 라밀러 분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산 분포는 일정한 입경보다 큰 입자가 전체 입자에 대해서 몇 퍼센트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입경 분포가 제로가 된다고 하면 R은 100%의 값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입니다. 자,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대수정규 분포는 큰 입자의 특성과 잘 일치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큰 입자라는 거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5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사이클론의 원추부 높이가 1.4m, 그리고 유효구의 높이가 15cm, 원통부의 높이가 1.4m일 때 외부 선해류의 회전수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리고 회전수를 계산하는 공식이 또 주어져 있죠. HA분의 1 곱하기 HB 플러스 HC 나누기 2예요. 그럼 여기에서 HA라는 것은 유입구의 높이, 그래서 유입구의 높이 15cm라는 게 HA가 됩니다. 자, 그리고 원통부의 높이가 HB가 돼요. 그리고 원추부의 높이가 HC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HA는 지금 15cm라고 그랬으니까 0.15m가 되겠죠. 밑으로 나타내면. 그래서 HA 자리에 0.15m, HB 자리에 1.4m, HC 자리에 1.4m를 대입을 해서 n이라는 값을 계산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n을 계산을 했을 때 이 값은 소수점 최저 자리에서 완전올림을 해줍니다. 회전수라는 것은 소수점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올림이라는 것은 최저 자리에서 1 이상의 숫자가 있으면 한 자리를 올려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완전올림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5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9번. 세정집진장치의 특징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세정집진장치라는 것은 우리가 물을 사용하는 섭식집진기죠. 섭식의 가장 큰 장점은 입자와 가스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고 점착성, 부착성, 폭발성 먼지를 처리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자, 갑은 압력 손실은 작은 게 아니고 엄청나게 크죠. 그 다음에 운전비가 많이 드는 게 특징이에요. 왜 그러냐면 압력 손실이 큰 이유는 우리가 장치가 소규모인데 일단은 물을 아주 작게 만들어서 분무화를 시켜서 뿌려줘야 돼요. 뿌려주려고 하니까 가압식을 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압력 손실이 크게 작용합니다. 자, 그리고 소수성이라는 것은 물에 잘 녹지 않는 소수성 입자의 집진율은 어때요? 낮은 편입니다. 반면에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친수성 입자는 처리 효율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점착성 및 조회성 분질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소성 및 폭발성 가스의 처리가 어때요?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압력 손실이 크고 운전비가 많이 드는 거죠. 그러면 압력 손실이 가장 큰 게 세정집진장치 중에 있어요. 그죠? 어떤 게 있죠? 벤츄리 스크러버라고 300에서 800mAh로 압력 손실이 가장 크죠. 자, 그리고 6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국소 배기 시설에서 후드의 흡입 계수가 0.84, 속도압이 10mH초일 때 후드에서의 압력 손실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었을 때 압력 손실을 계산을 하잖아요. 그럼 압력 손실을 계산을 하게 되면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압력 손실 계수 곱하기 속도압이에요. 자, 따라서 지금 여기서 제가 압력 손실을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압력 손실을 우리가 델타 P라고 나타냈을 때, 자, 압력 손실 델타 P라는 것은 자, 압력 손실 계수가 F예요. 곱하기 속도압이 VP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입계수가 나와 있어요. 그럼 유입계수는 1-C의 제곱 나누기 C의 제곱, C가 유입계수입니다. 곱하기 속도압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유입계수가 0.84가 C라는 값이거든요. 그리고 10mH2가 VP니까 여기 대입해서 값을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값을 계산을 하시게 되면, 자, 우리가 압력 손실은 압력 손실 계수 곱하기 속도압으로 나타낸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값을 표현을 했을 때, 자, 지금 보시면 유입 계수로 주어졌으니까 유입 계수를 대입하고 속도압을 대입하니까 4.17mH2라는 값이 산출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6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1번에 보시면
배출가스 중에 질소산화물의 농도 측정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질소산화물을 측정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 화학 발광법이 있고 자외선 흡수법, 적외선 흡수법, 전기화학식. 전기화학식은 정전이 전해법이라고도 해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자동 측정법입니다. 반면에 아연화는 나프탈에틸렌 다이아민법 이렇게 우리가 있어요. 그러면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형광법이 없죠. 형광법이. 그래서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 측정법과 아연화는 나프탈 에틸렌 다이아민법 두 가지로 존재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6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적정법에 의한 배출가스 중에 브로민 화합물의 정량 시 과잉의 하이포화 염소산염을 환원시키는 데 사용되는 것은, 그러면 여기서 과잉의 하이포 염소산염을 환원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를 찾는 거죠? 환원제를 찾는 거예요. 환원제. 따라서 환원제로 우리가 사용되는 것은 폼산소듐이라는 시약을 환원제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환원제로 사용되는 것은 폼산소듐. 정답은 나번. 자, 그리고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브로민 화합물의 적정법을 보시면, 자, 수산화소듐 용액으로 흡수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럼 흡수액이 뭐가 되나요? 수산화소듐 용액이 되는 거죠. 그리고 브로민을 하이포화 염소산 소듐 용액을 사용하여 브로민산 이온으로 산화시키고, 그러면 하이포화 염소산 소듐 용액은 산화제가 되는 거예요. 산화제. 그죠? 그리고 과잉의 하이포화 염소산염은 우리가 폼산소듐으로 환원을 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이포화 염소산염은 환원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브롬산 이온을 아이오딘 측정법으로 정량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산화제와 환원제, 그러니까 환원을 시키게 되면 폼산소듐으로 환원이 된다는 거. 자, 63번 문제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화학 반응 공정에서 배출되는 굴뚝 배출가스 중에 일산화탄소의 분석 방법에 대한 정량 범위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일산화탄소는 세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그죠? 일산화탄소는 CO를 이야기해요. 자, 정전이 전해법이 있고 비분산형 적외선 분석법,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두 개가 있어요. 자,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에서는 검출기로 TCD, 열전도도 검출기, FID, 불꽃 이온화 검출기 두 가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먼저 정전이 전해법에서 정량 범위는 0ppm에서 200ppm이라고 나와 있는데 0ppm에서 1000ppm 이하를 우리가 정량 범위로 나타내요. 그래서 가번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비분산형 적외선 분석법은 0ppm에서 1000ppm 이하, 그리고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중에서 TCD라는 열전도형 검출기를 사용했을 때는 1000ppm 이하, 반면에 FID라는 불꽃 이온화 검출기를 사용했을 때는 1ppm에서 2000ppm 사이에서 분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일산화탄소를 분석하는 방법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이 문제에서 정량 범위를 반드시 기억을 같이 해주셔야지 시험에서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일산화탄소는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이 시험에서 상당히 잘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64번 액의 농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번에 단순히 용액이라고 기재하고 그 용액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수용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액 1 플러스 2는 액체상의 성분을, 자, 우리가 용질 1에 용매 2를 합쳐서 총합이 얼마가 되는 것을 뜻하는 거죠? 3용량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황산 1대 7이라는 것은 용질 1에 용매 7을 넣어서 전체를 얼마로 만드는 거죠? 전체를 8로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전량을. 그 다음에 액의 농도를 1에서 5로 표시한 것은 용매 1에 총량이 얼마? 5용량을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이 정답이 나오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라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라번에 대한 설명이 다 됐네. 그래서 정답은 답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65번 문제입니다. 대교용 공정시험 기준상 비분산 적외선 분광분석법에서 응답 시간에 대한 설명이다. 갈로 안에 알맞은 것은, 자, 우리가 비분산 적외선 분광분석법에서 성능 면에서 시험에서 상당히 잘 나와요. 중요하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공부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그만큼 이론 부분에서도 강조했고 문제에서도 강조하기 때문에 시험에서 출제 빈도가 높다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그러면 시험에서 계속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럼 나온다는 걸 알면서도 암기를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반드시 다시 정리를 해서 꼭 암기를 하고, 이제 암기를 했을 때도 정리를 하게 되면 이 문제가 나오면 계속 한 번씩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계속 이렇게 해주면 어느 순간에 가면 쉽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응답 시간은 제로 조정용 가스를 도입하여 안정된 후에 유로를 스팸 가스로 바꾸어 기준 유량으로 분석기에 도입하여 그 농도를 눈금 범위 내에 어느 일정한 값으로부터 다른 일정한 값으로 갑자기 변화시켰을 때 스텝 응답 시간에 대한 소비 시간, 스텝 응답 시간에 대한 소비 시간이 기억 이내, 또한 최종 지시값에 대한 90%의 응답을 나타내는 시간이 니은 이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스텝 응답에 대한 소비 시간이 얼마가 되는 거죠? 1초 이내. 자, 그리고 90% 응답을 나타내는 시간은 40초 이내. 따라서 1초와 40초가 정답이 되니까 나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성능, 우리가 비분산 적외선 분광분석법에서 성능에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66번에 보시게 되면 대기 및 굴뚝 배출가스 중에 오염물질을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비분산형 적외선 분석기의 성능 유지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최대 눈금 범위에 플러스 마이너스 5% 이하에 해당하는 농도 변화를 검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몇 퍼센트가 되나요? 자, 여기서는 1% 이하가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1% 이하. 다음에 측정가스 유량이 표시한 기준 유량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에서 변동하여도 성능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답은 같은 경우는 10%가 아니고 얼마죠? 10%가 아니고 2%. 그리고 답은 동일 조건에서 제로가스를 연속 도입해서 24시간 연속 측정하는 동안에 전체 눈금에 플러스 마이너스 5% 이상의 지시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5%가 아니고 얼마죠? 2%. 그리고 답은 전압 변동에 대한 안정성 측면에서 전원전압이 설정전압에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하로 변화했을 때 지시값의 변화는 전체 눈금의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내. 따라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라번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능 면에서는 정말 시험에서 자주 나오죠. 우리가 암기하기가 힘드니까 더욱더 시험에서 자주 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서 반드시 맞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67번. 굴뚝 배출가스의 유속을 피토관으로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을 때 배출가스 유속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동압이 100ml H조, 배출가스의 온도가 295도씨, 표준 상태의 가스 밀도가 1.2kg/m의 삼성, 피토관 계수는 0.87. 자,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1.2kg/m의 삼성 앞에 S가 없더라도 표준 상태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2kg/S의 삼성하고 동일해요. 그럼 밀도가 표준 상태로 있으면 온도를 반드시 보정을 해야 되겠죠? 자, 보정하는 방법은 자, 위아래 273을 적어.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아래쪽이 표준이에요. 그럼 대각선으로 여기 표준이 들어가는 거죠. 표준은 0도씨니까 보정할 필요 없어요. 그럼 현재 온도, 반대편에 현재 온도가 295도. 자,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면 돼요. 자, 피토관에서 유속 계산하는 식은 피토관 계수 C 곱하기 2GH 나누기 R 루트거든요. 그럼 여기서 G라는 것은 뭐죠? 중력 가속도. 중력 가속도는 외우고 있어야 돼. 9.8m/s의 제곱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H는 동압은 100mH/초 나누기 R. R이 제일 핵심이죠. 1.2kg/m의 삼성에 295도씨의 온도를 보정해서 대입을 해 주셔야 하는 거죠. 자,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50.72m/s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온도는 언제 보정을 하느냐? 온도를 보정할 수 있는 조건이 딱 한 개예요. 뭐죠? 밀도가 표준 상태이고 온도가 주어졌을 때. 그 외에는 보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냐? 밀도가 현재 상태인데 온도가 주어졌어요. 보정하지 않아요. 왜? 그 현재 상태는 지금 주어진 온도하고 같은 상태니까. 그래서 밀도의 상태와 지금 배출가스 온도 상태를 같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 핵심은. 그래서 표준 상태의 밀도가 주어지고 배출가스 온도가 나와 있으면 보정을 하고 나머지는 보정을 하지 않는다.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8번 문제를 볼까요? 자, 68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장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유리관 유로는 시료 도입부, 분리관, 검출기기 배관으로 구성되며 배관의 재료는 스테인리스 강이나 유리 등 부식에 대한 저항이 큰 것을 사용한다. 맞습니다. 그러나 분리관은 충전물을 채운 내경이 얼마냐 하면 내경이 2mm에서 7mm의 시료에 대해서 불활성 금속, 유리 또는 합성 수지관으로 각 분석 방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자, 그리고 답을 해보시게 되면 운반가스는 캐리어 가스를 운반가스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열전도형 검출기에서는 열전도형 검출기라는 TCD에서는 우리가 아르곤이나 질소, 그리고 수소염 이온화 검출기라는 FID에서는 수소를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FID라는 수소염 이온화 검출기는 불꽃 이온화 검출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불꽃 이온화 검출기 이름이 개정이 됐는데 수정이 됐는데 아직까지 수소염 이온화 검출기라고도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공통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운반가스는 뭐냐면 헬륨이에요. 그래서 TCD에서도 헬륨을 사용할 수 있어요. FID에서도 헬륨을 사용할 수 있어요. 반면에 질소하고 수소를 나타냈을 때는 자, FID에서는 질소를 사용해야 돼. 그리고 TCD에서는 수소를 사용해야 돼. 그래서 운반가스를 나타냈을 때 열전도형 검출기라는 TCD에서는 헬륨과 수소를 쓸 수 있고, 반면에 FID라는 불꽃 이온화 검출기에서는 헬륨과 질소를 캐리어가스, 운반가스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다음에 주사기를 사용하는 시료 도입부는 실리콘 고무와 같은 내열성 탄성체 경막이 있는 시료 기화실로서 분리관 온도와 동일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열 기구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번이 정답. 자, 그리고 6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9번. 배출가스 중에서 가스성 물질의 시료 채취 방법 중 다음 분석 물질별 흡수액과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대기에서는 흡수액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자, 먼저 1번에 보시면 플루오린 화합물은 수산화소듐 용액 0.1몰/리터, 이용화탄소는 다이에틸 아민구리 용액, 비소는 수산화칼륨 용액, 질량 분율이 4%, 황화수소는 아연아민 착염 용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잘못된 게 뭐가 있느냐 하면 비소죠, 비소. 자, 비소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특수한 걸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뭐냐면 수산화소듐 용액을 써요. 그래서 칼륨이 아니고 소듐이죠, 소듐. 따라서 3번이 잘못됐으니까 답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7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0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굴뚝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유량을 측정하는 기기가 아닌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유량을 측정하는 기기는 뭐가 있느냐 하면 피토관이 있습니다. 피토관. 그리고 열선 유속계가 있어요. 그리고 와류 유속계가 있어요. 위상차 유속계라는 말은 없어요. 아예 자체가. 그래서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7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배출가스 중에 암모니아를 인도페놀법이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입니다. 인도페놀법으로 분석했을 때 암모니아와 같은 양으로 공존하면 안 되는 물질은, 다시 말해서 간섭 물질, 방해 물질을 찾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같은 양 이상 존재했을 때 돼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H2S라는 황화수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번이 정답. 반면에 이산화질소는 100배 이상, 그리고 아민유는 몇십 배 이상, 이산화황은 10배 이상, 그리고 황화수소는 같은 양 이상 공존하게 되면 방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방해 성분을 제거한 다음에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7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2번. 배출가스 중에서 아연 화합물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알맞게 연결된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아연이라는 것은 중금속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중금속 물질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원자 흡수 분광광도법이에요. 자, 그리고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법.
따라서 아이언을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원자합수 분광광도법과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법. 그래서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도 있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이 중금속 중에서 빠져가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개정되면서 많이 빠졌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은 아이언은 두 가지로 분석이 된다는 거.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